이제 비고치키 이론의 두 번째 개념인 근접 발달 영역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학 용어들은 어떻게 이렇게 일관되게 난해하게 번역해놨을까요? 근접이라는 단어는 가까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발달 영역이란 용어는 그런대로 잘 번역했는데 발달 영역이 근접해 있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인 걸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고츠키는 이 중앙에 있는 작은 원 부분을 인간의 발달 영역이라고 봤어요. 해석하자면 가장 중앙에 있는 이 작은 부분이 누구의 도움 없이도 나 혼자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지적 성취 영역이라고 본 거예요. 우리도 혼자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일들이 있죠. 라면을 끓여 먹는다든가 책을 읽고 서평을 쓴다든가 하는 일들은 누구의 도움 없이도 혼자 해낼 수 있는 부분이죠. 혼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만약 넓다면 인간으로서 경쟁력이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고치키에 따르면 우린 이 가장 중앙에 있는 이 발달 영역 부분을 넓힐 필요가 있고 그것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발달 영역에 인접해 있는, 근접해 있는 이 보라색 부분의 영역을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내가 혼자서 할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의미합니다. 비고츠키 이론대로 표현하자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내가 성취할 수 있는 지적 발달 영역이라는 거예요. 근접 발달 영역이란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다든가 수영 코치의 도움을 받는다든가 운전학원 강사의 도움을 받는다든가 등등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해낼 수 있는 지적 성취 영역을 의미합니다. 비고치키는 지적 발달을 위해서 이 근접 발달 영역을 중심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혼자서 해낼 수 있는 부분을 굳이 교육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비고치키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혹은 협동해서 지적 성취를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을 교육의 핵심으로 잡아서 근접 발달 영역을 점점 발달 영역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접 발달 영역에 해당하는 교육을 통해 아이의 능력을 점점 개발해서 유능한 사람이 되게끔 하자는 게 그분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근접 발달 영역에 해당하는 교육을 잘 수행하기 위해 비고츠키는 교육자가 비계를 잘 준비해 주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비계는 영어로 스카폴딩에 해당합니다. 전 비계라는 용어를 처음 들었을 때 돼지고기의 비계가 생각났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비계는 그 비계가 아니고 공사장에서 건물을 지을 때 인부들이 높은 곳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을 의미합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높은 곳으로 인부들이 안전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건물 주위에 비계를 설치하는 거예요. 이런 비계가 있어야 인부들이 건물의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필요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맥락으로 인부가 건물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비계가 필요하듯이 학습자가 더 높은 지적 성취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계를 잘 준비해 주는 것이 교육자의 역할이라고 비고츠키는 설명했습니다. 이때 비계는 여러 가지 형태로 준비될 수 있습니다. 우수한 동료나 교사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좋은 학습 환경 및 학습 자원이 학생에게 효과적인 비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실 수 있으시죠?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어떻게 배우셨나요? 전 처음에 자전거 타는 걸 배울 때 저희 아버지가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자전거 뒤를 잡아주셨어요. 아버지가 자전거 뒤를 잡아주시고 있어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 자전거 균형을 잡는 요령을 비교적 쉽게 터득할 수 있었고 자전거를 금방 잘 탈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예가 바로 효과적인 비계의 한 종류입니다.
만약 제가 혼자서 자전거를 타려고 연습했더라면 넘어지는 것이 무서워서 자전거 타는 걸 배울 수 없었을 거예요. 굳이 이론적인 근거를 대지 않아도 여러분은 좋은 동료들과 같이 할 때 더 고차원적인 지적 성취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걸 이해하실 거예요. 나보다 우수한 동료, 나와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 동료와 같이 할 때 우린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럼 비고치키 이론을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은 학생들이 동료들과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형식으로 뭔가를 만들어 보는 경험을 하는 건 굉장히 좋은 학습 전략입니다. 동료들과 뭔가를 같이 해보거나 혹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참여 학생들이 서로 말을 많이 주고받게 되고 비고치키 이론에 따르면 이런 언어의 빈번한 사용 덕분에 높은 지적 성취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런 환경에서 학습이 참 잘 됩니다. 아쉽게도 우리의 교육 현장은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환경은 아닙니다. 동료들과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한다고 해서 높은 시험 점수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시험은 개별평가, 지필고사 위주고 그래서 대부분의 교육에선 동료들과의 상호작용을 권장하는 요소가 없어요. 여러분도 만약 임용고시와 같은 시험을 봐야 한다고 하면 그건 개별평가고 지필고사잖아요. 사실 여러분이 교사가 된다면 교사에게 정말 필요한 능력은 동료 교사들과 협업하는 능력 혹은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교과를 정말 잘 가르치는 교사라고 해도 학생들은 교사들이 교과목을 잘 가르쳤다는 사실 때문에 기억하질 않아요. 그 선생님은 나와 의사소통을 정말 잘했었어. 우리를 공감해 주셨어. 우리를 아껴 주셨어. 와 같은 소통과 관련된 부분으로 선생님을 기억하지, 그리고 스승의 날에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찾아오는 것이지 교과를 잘 가르쳤기 때문에 찾아가진 않습니다. 의사소통하는 능력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런 건 임용고시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 점수가 높은 시험 공부를 잘하는 교사들은 많은데 반해 의사소통을 잘하는 교사들은 정말 드물어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비고치키는 38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요절했습니다. 그래서 비고치키가 제시하는 아이디어는 너무 훌륭한데 그분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떻게 그 아이디어를 실제로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학습이 주로 강조되는 우리의 교육적 현실에서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했다는 부면에서 비고치키 이론이 의의가 있고 따라서 피아제와 더불어 인지발달 이론의 양대 산맥이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교사로서 수업을 진행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모든 걸 가르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과목을 담당하시든 비고치키가 설명했던 것처럼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수업을 만드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 아이들끼리 서로 활발하게 자기 생각을 말로 공유하는 그런 수업을 만들고 수행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수업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교육심리학 강좌 다음에 교육공학 강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좋은 수업을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교육공학도 꼭 학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